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혁신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혁신위원장 인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후보를 찾는 과정이 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뇨환 연세대 의대 교수가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원장님, 이뇨환 혁신위원장 임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알려진 분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절묘한 인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정조부부터 해서 4대째 한국에서 선교라든가 의료 교육 봉사를 하신 집안 분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사람보다도 더 전라도 사람다운 찐 대한민국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 밖에서 이렇게 정치권에 따끔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혁신위원장이 되신 것이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 또 촉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대당에 대해서 독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악수 끝에 장고 끝에 악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당, 여당의 혁신위원장 하면 대한민국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민들 다시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인요한 신임위원장께서 최근에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강보험마저도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의료에 대한 이 자본의 투여를 계속적으로 옹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서 편리하게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픈 상황에서도 돈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차별하자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지금의 그 시대적 시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혁신을 앞장서 하겠다. 그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납득을 하실지 저는 참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이 많이 이게 거론이 돼서 저는 하태경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불편한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집권 여당의 핵심자들의 문제가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으로 다시 정확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다. 역시 두 분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첫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와이프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희생을 강조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희생을 얘기한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짧지만 네. 세게 충격을 미쳐야 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마 출범할 게 1월 중순쯤이라고 보면 혁신위가 지금 구성돼서 가더라도 기간은 약 3개월 안에 활동을 끝내야 되는 그런 네. 현실적인 여건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수도권 민심을 비롯한 뭐 등등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꼭 집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열 정비라든가 뭐 룰에 대한 뭐 기본 입장을 재정비하는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부분에 집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요한 위원장의 말씀은 뭐 혁신 과제에 한계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시간상으로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변화, 특히 희생을 강조한 배경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희생은 당연히 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뼈를 깎는 희생은 모든 정당에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자식 빼고 와이프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그게 이렇게 들릴까요? 와이프와 자식도 공감 못하는 혁신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혁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혁신안이 발표되고 나서 그것을 당내에서 확실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당대표가 필요한데 지금의 리더십은 김기현 대표는 전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럴 만큼의 실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혁신안을 잘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현실화되거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안건과 범위, 누구를 혁신위원회에 넣을지를 비롯한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조금 전에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혁신위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혁신과 인재영입, 공천은 구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룰까지도 좀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정아 대변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천 부분에 룰이라든가 공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뒤에 곧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또 당의 필요에 따라서 무슨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 조직들 간에 이 위원회들 간의 역할이라든가 결과물들이 잘 조화롭게 공유가 되고 취합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은 혁신위원회든 뭐든지 간에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은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 정책으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의견을 내놓는 것을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 지도부가 얼마나 잘 수용하고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귀결되는 것이지 혁신위원회의 뭐 안건 따로 있고 무슨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안건 따로 있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입을 통해서 공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마라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하태경 의원을 거론되던 하태경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령해서 하태경 위원장이 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스러운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겠다.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차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정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인하는 선에서 정권을 주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니라 의사였고 또 교수였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약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아무래도 최근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김윤경 혁신위가 있었고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 역시 교수 출신으로서 정치 경험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뇨한 혁신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인이 하느냐 비정치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공 여부를 가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사례를 보더라도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대단히 성공해서 총선 승리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혁신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냐의 문제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로 정권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권을 줄 수 있는 만한 사람을 골라서 정권을 줘야죠. 근데 그런 만한 사람이 이번에 잘 안 보였을 것이고요. 이번에 받는 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더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정치적 경험이 없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그게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정치적 경험이 있으면서 혁신을 잘할 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어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분은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기본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노인 폄하 발언 같은 경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혁신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에 이게 출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습니다. 혁신의 대상, 혁신의 과제를 만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적 경험이 많은 기성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려면 오히려 정치적 경험이 있는 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혁신위원들이 여러분들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 중에 당내 상황이나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혁신의 의지를 가진 분을 충원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혁신 안으로 나온 것을 당의 정책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 보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험이 없는 게 결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 성공 여부가 김기현 대표 체제 성공과 직결된 거는 맞죠. 그거는 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정치적 형이라든가 결단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일정하게 새로운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당내 지지율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당내 지지율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행로도 굉장히 험난하겠죠. 그런데 이제 혁신이 하나만 가지고는 다 갈 수가 없고 지금 총선 전략 전반에 대한 부분 또 어떤 분들을 영입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뭘 바꿀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게 다 중첩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스탠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결국은 관건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이런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많이 부족하다. 내려오시고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혁신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성공과 김기현 대표와의 그 거취 문제가 사실 연결되어 있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상치되는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은 그것을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의 그 체제가 더 이상 가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지금은 다음 체제를 가기 위해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과도기 기간을 지금 혁신위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더 공고하기 위한 혁신위가 아니고 오히려 더 빨리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만 국민들의 요구에 받아들일 건데 그러한 위험한 선택, 불편한 선택을 국민의힘의 힘이 진짜로 할 것이냐 그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분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과 김한길 위원장 모두 아니라고 선은 그었습니다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 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여권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여기서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 위원장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윤석열 신당이 새롭게 창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 창당은 생각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신당 혹은 김한길 신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당 얘기가 여권 내에서 계속 나오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총선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세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 때 네. 대폭 물갈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여론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02년도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보더라도 이게 신당을 만들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기반의 하나인 국민의힘이라는 기반이 분열되는 겁니다. 네. 총선을 지금 뭐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앞두지 않은 시점에 이런 분열을 택할 이유가 사실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창당을 한다면 좋은 인재, 영입 인재들도 모아야 되고 모양도 그림도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총선을 뭐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지금 신당 창당으로 간다? 시간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네. 그런 그 로드맵도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권의 억측이고 네. 뭐 재미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실성이 낮고 김 위원장도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군부를 떼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네. 확 물갈이가 되길 바라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식의 그 해법으로는 어렵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이런저런 여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네, 신당 창당의 가능성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 국민들께 반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던 시점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반성의 여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아니고,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각 부처들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정책 기조들을 반영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김한길 역할론을 스스로 지금 대통령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한길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거 때마다 창당하는 겁니다. 신당을 만드는 겁니다. 200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5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각각 중요한 시점마다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함으로써 정계 개편을 시도했다가 사실상 다시 다 실패했습니다만은 그런 모종의 역할을 계속 했던 분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은 원래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주로 했던 사람이고, 이러니 당연히 신당 창당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강서구청장처럼 또 우를 범하게 되고 악수가 될 판을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론에 관련돼서 정말 염치가 있으려면 국민들께 먼저 지금 국정기조가 잘못됐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 제대로 하겠다라고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권에서 한 장관을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종로에 공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죠. 뭐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점이 공천 운운할 시점 아닙니다. 당내에서 공천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있을 수 없는 시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12월 달 넘어가야 우리가 네. 정상적으로 사고를 해보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시작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억척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도 이제 한동훈 장관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분들 중에 이게 이제 정치적 함의가 큰, 출마를 한다면 정치적 함의가 큰 종로로 가야 된다. 정치 1번지니까. 네. 거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종로인지도 뭐 모르겠고 왜 이런 논의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 총선에 투입이 된다면 지금 뭐 스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투입이 된다면 전국의 선거를 지원하거나 뭐 뒷받침하는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로 같은 지역구에다가 이분을 밀어 넣으면 그 선거 자체가 바빠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문제는 그렇게 뭐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미래까지 결부시켜서 갈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치권으로 온다면 국민의힘의 필요, 국민의힘의 전략적 요청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재반 사항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종로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다. 네,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데 네. 여러 출마 지역이 거론돼 왔고 이번에 종로까지 나온 배경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 문제하고 연관돼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감이 종료된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탄핵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쯤에 이제 국감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탄핵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 그 본인이 범했던 여러 가지 범법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덮으려면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무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만들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정치의 1번지 종로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계속 표현해야만 이러한 자기의 범법 사실을 조금 더 숨기고 범법 의혹에 대한 점 숨기고 이거 와서 탄핵이 완전한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35일 만에 오늘 최고위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습니다.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 윤재관 부의장님, 이건 네. 어떤 배경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쭉 얘기했던 메시지의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했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핵심은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 국정기조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소통을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이제 내각과 총리 여러 곳에 소통을 열심히 하라고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결국 변해야 될 건 본인이거든요. 대통령 자신인데 자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내각에 대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통령실이건 내각이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통령도 본인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풍지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만 계속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볼 때 국민들은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기조의 대전환,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각의 총사퇴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기조를 쇄신하고 내각은 총사퇴해라 이런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첫 일성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상했던 겁니다. 민생 아니면 무슨 내각 총사퇴, 국정쇄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서 재판 리스크로 가고 친명 비명 간의 분열을 일삼았던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그 당무에 복귀하면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내 논란을 누르고 당내 모든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익숙한 이슈 전략의 일환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을 향한 공격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의 리더십을 굳히는 그런 데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읽히고요. 지금 민생이나 뭐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공격의 수위를 앞으로 한층 더 높여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것이 당분간이라도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의 첫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권 입문한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본인 경선, 본선 그리고 지방선거 지난번에 전당대회까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다 모두가 승리를 했거든요. 이번에 첫 패배입니다. 이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치인 윤석열은 잘 적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이 분명하게 리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대통령님, 이건 정말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가다는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국정기조의 대전환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터닝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국민의힘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한 사람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면 그 전환의 결과물들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서 민심이 반응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헌재 소장님도 본인과 제일 친한 사람으로 임명하시고 그 선거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시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하신 거거든요. 빨리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예. 네,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체포동의안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윤정한 부의장님,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가결파들의 징계 요구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은 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좀 잡혀가는 네.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당원 5만 명 이상이 요구했던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과정 네. 속에 있을 텐데 그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이 가결파의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되고 그 해당 행위는 늘 정당에서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도 상당히 네. 좀 아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얘기는 했지만 당내에서 이걸로 완전히 정리될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를 하면 일성으로 통합을 얘기할 거라는 건 다 예측했던 거고요.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투표 행위를 가지고 무슨 당에서 징계를 하니 많이 하겠다는 건 코미디입니다. 그거를 가결파 징계를 말하는 친명계 핵심들도 모르겠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메시지 전략입니다. 민주당 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 니들한테 밀리지 않겠다. 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누르고 가겠다. 이 메시지 전략을 일환으로 했던 거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왈가왈부하지 말라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금 168석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 신인들이라든가 원외들 중에 친명계들이 지금 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명계하고 붙어야 됩니다. 168명 중에서 3선 이상 39명 대부분이 비명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와 비명계의 싸움은 공천 때 재발합니다. 재발하고 그 분란이 다시 예상했던 대로 갈 거고요. 지금 민주당 내 친명계 일각에서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간의 민생 협치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 윤정한 부위원장님 이 역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그리고 3자 회동의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좀 염치가 있으셔야죠.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 여야 간에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나자고 계속 했을 때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협치를 오히려 집권 세력이 얘기해야 되는데 집권 세력은 안 하겠다고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쭉 협치를 제안해 왔지만 못한 것이 내가 생각해도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얘기할 정도는 돼야 그게 정치 도의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시 얘기하셨어요. 특히나 단식 중에도 조롱하는 듯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서야 되는데 진정성도 없을 뿐더러 이분이 바지사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 실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왜 우리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저쪽 당의 바지사장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정 운영을 총책임하고 있는 대통령과 3자 회동을 하자는 것은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다시 역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아니 여야 간의 회담에 여러 청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내 대표들끼리도
현안이 있으면 만나서 협의하고 뭐 협의가 결렬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입으로 김기현 대표는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가 민주당이 왜 대통령과의 회담을 자꾸 정략적 카드로,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급 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회담이 가능하다면 여야 대표 회담도 가능한 거고 그 대표 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해가면서 여러 청의별 회담이라든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이제 김기현 대표는 안 되고 오로지 대통령하고만 만나야 된다. 형식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슈를 계속 끌고 갑니다. 이 민주당의 의도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민생을 위한 태도인지 실제로 회담을 하자는 건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담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법을 통과시켜서 뭔가 안건은 처리됐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추측하세요? 그렇게 의회 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 계속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께 쓴소리를 제대로 하는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3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 국민을 봐서라도 이건 더 정확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들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고요. 거부권 행사할 줄 알고 거부권을 유도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야 대표가 만약에 협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왜 앞질러서 말씀하세요? 간호사법은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법이 통과됐는데 그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당이 그때 쓴소리 한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야 논의를 할 때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나요? 그 법안 간호법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총래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